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종대학교의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1988년에 한국에 왔고요. 2003년에는 한국 사람으로 국적으로 완전히 옮겼기 때문에 현재 이름만 일본 이름이고 국적은 한국입니다. 한일 관계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토목여주는 TV에서 초청해 주셔서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교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화법이라고 하죠.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 교토의 말은요, 그냥 들어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그런데 싫어한다라는 말이죠. 사실 교토 사람들은 원래부터 교토에 일본의 수도가 있었습니다. 그 천년이나 거기는 수도였고, 그러니까 이루왕 왕가들이 메이지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메이지 2년에 도쿄로 왕가들은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천년의 교토는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일본의 중심은 교토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아하게 살아왔다. 대립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싸운다라든가 그런 곳은 거기는 그 왕족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 자체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죠. 그런데 아무래도 역시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비판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생활할 때 그때도 좋은 말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칭찬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를 비난하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말들이 있어서 다른 지방의 분들이 교토 사시는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헷갈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드러운 말을 쓰면서도 이것은 나를 지금 비판하고 있구나 라고 사실 사람이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오히려 직설적인 그러한 화법을 쓰지 않는 교토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이상하게 느끼고 싫어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이야기를 사람이 했을 때 교토분이 공부를 굉장히 잘 하셨군요 라는 말을 했을 때 진짜 그런 식으로 느끼고 있을 때도 있고 또 비판할 때는 그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잘난 척하고 있네 라는 그러한 비판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는 지방에서는 진짜 너 그런 식으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하지 마. 그 정도로 하는데 그런 말이 아예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차를 한 잔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토 사람의 집에 가서 조금 1시간, 2시간 지났다. 그때 그러한 말이 나올 때 진짜 차를 내준다라는 그럴 경우도 있지만 아닐 경우도 대단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차 한 잔 하시겠습니까? 사실 먼저 집에 교토분의 집에 도착했을 때 차는 이미 마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1시간, 2시간 후에 그 이야기가 나올 때는 돌아가시는 그러한 시간이 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괜찮은 구두를 신고 갔어요. 그런데 그 구두의 소리가 좀 난다라고 할 때 교토분이 그 구두의 소리가 굉장히 좋은 소리네요. 그렇게 하면 진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경우도 대단히 많습니다. 왜 그렇게 시끄러운 그들을 사셨나요? 이런 이야기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부드러운 말들을 쓰는 것은 좋지만 그러니까 속을 모른다. 사실은 한국 분들이 일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속마음하고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 좀 다르다라든가 이런 내용인데 교토에 사시는 분들은 진짜 그 속마음을 일본 사람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교토 분들을 잘 모르는 분들은요, 그렇게 가까이에서 지내는 것이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사이 지방에 바로 옆에 있는데 성격은 오사카 사람하고 교토 사람은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사카 사람들은요, 앞뒤가 거의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직접적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정말 싫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사카 사람들은 너무 심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든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한 번 말하기 시작하면 쭉 말하고 있다. 아주 길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싫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하죠. 아주 조용한 곳을 좋아하는 분들은 교토 사람들이 적고요. 그러나 아주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오사카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며 그냥 말하게 놔두면 쭉 말하니까 중간에서 끼어서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야 오히려 대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거 잘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시 오사카 사람들은 나는 좀 가까이에 있고 싶지 않다라든가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사카 사람들이. 그러나 역시 오사카 사투리라는 게 있거든요. 오사카 사투리를 도쿄는 표준어인데 도쿄에 와도 버리지 않습니다. 오사카 분들은 표준어라는 개념이 많이 없어가지고 사실 오사카 사투리가 표준어라고 느끼고 있는 그러한 게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쿄에서 하는 TV에서도요, 오사카 분들이 나오시면 쭉 TV 프로 안에서도 오사카 사투리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싫어하는 분들도 있죠. 표준어를 이럴 때는 써야 되는데 라든가 느끼는 분들은 오사카 분들은 좀 예의가 없다라든가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구입할 때가 또 오사카 분들은요, 각각 내려서 사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전자제로 정가가 붙어 있는 물건을 살 때도 좀 싸게 해달라고 반드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도쿄 사람들, 다른 지방의 사람들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오사카 분들하고 잡담을 할 때는요, 50%는 농담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사카 분들은 한국의 일부 지역의 분들하고 상당히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제가 일부 지역이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는 도쿄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
일본 말은 그냥 그 표준어예요. 그러니까 사투리를 몰라요. 그래서 오사카에 갔을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도쿄 말로 가게에 들어가도 이야기를 하죠. 고맙습니다 할 때는 그냥 아리가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쿄에서 오셨나요? 그런 식으로 금방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는 그 오사카 사투리, 이거는 뭐 교토도 마찬가지지만 아리가토, 고맙습니다, 오키니라고 말합니다. 이거 말하지 않으면 이거는 도쿄에서 왔거나 다른 집에 왔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금방 외지에서 왔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뭐 놀러 간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산다고 하면 역시 오사카, 교토는 조금 초에 있어서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 때문에 말을 그냥 잘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저도 그러니까 그러한 경험을 몇 번 한 후에는 그 칸사이, 그러니까 관소 집안의 사투리를 조금 공부하기도 했어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끔 여행으로 가거나 비즈니스로 가거나 그때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예, 일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는 그러한 지역이 있을까라는 이야기인데요. 그곳은 크게 말씀드리면 관동 지방하고 관소 지방, 양 지방의 사람들은 서로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다라는 식으로 다들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또 통계로서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동 지방이라는 것은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지방입니다. 그리고 관소 지방이라는 것은 오사카, 교토를 중심으로 하는 그쪽 지방입니다. 이 두 지방이 여러 면에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다르고 사람의 느낌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는 부분이 있고 또 스포츠의 역사로서도 일본은 프로야구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스포츠인데요. 관동 지방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팀은 여러 가지 역사가 있기는 하지만 역시 주류는 요미우리 자이언츠였습니다. 이승엽 선수가 옛날에 소속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관소 지방은 역시 오사카 중심의 한신 타이거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신 타이거스의 그 구장, 고시엔 구장, 이거는 고교 야구에서도 유명하지만 거기는 거의 타이거스 팬들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요미우리 자이언츠 팬이 있으면 굉장히 사람들 싫어합니다. 왜 도쿄에서 왔냐라든가 이런 식이 됩니다. 반대는 그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그러한 홈구장, 그거는 고라쿠엔 구장이라고 있어요, 도쿄에. 거기는 거의 요미우리 자이언츠 팬들이 응원하는 그런 그 분위기인데 거기에 또 타이거스 팬들이 너무 시끄럽게 하면 사람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또 도쿄나 관동 지방에 살고 있어서 나는 타이거스 팬이다 라고 하면 조금 전에는요, 요새는 조금 다양화가 됐지만 조금 전에는 상당히 싫어했어요. 왜 너는 관동 지방에 또 도쿄 가까이에 살면서 타이거스 팬이냐? 그러면 그것만으로 이제 안 돼. 결혼도 못 돼. 반대는 관소 지방, 오사카, 교토에서 왜 요미우리 자이언츠를 좋아하느냐? 그러면 그룹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국은 그런 것은 약간 정치적인 대립 있잖아요. 일본은 그렇게까지 정치적인 대립은 없어요. 말하자면 정치적인 대립은 지방색이 없어요.
어디서나 다 있는 것이고 일본에서는. 그러나 그러한 야구팀의 색깔은 분명하게 있어요. 그리고요, 그 관소 지방하고 관동 지방은 먼저 에스카레이터에 타는 쪽에 서서 올라가느냐, 이것도 다르거든요. 관소 지방은 그 여러 가지 그 반대가 되어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에스카레이터에 서서 올라가는 쪽은, 한국은 오른쪽에 서서 그냥 올라가잖아요. 왼쪽은 바쁜 분들이 에스카레이터에서도 그냥 코러스 위로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지방은 바로 관소 지방입니다. 관동 지방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도 반대예요. 에스카레이터의 왼쪽 줄에 서서 가만히 서서 그냥 올라가야 돼요. 오른쪽은 바쁜 사람들이 그냥 코러스 혹은 바른 걸음으로 그냥 올라가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일본은 관동 지방, 관소 지방, 에스카레이터에 서서 올라가는 그러한 자리 자체가 어느 쪽에 서서 가느냐, 이것부터 달라요. 이것도 잘못하면 대립적인 요소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포스를 다룰 때 먼저 돈을 내고 승차하는 것이 관동 지방. 관소 지방은 포스를 내릴 때에 돈을 냅니다. 이게 지금도 코인, 돈존으로 그냥 다는 그러한 포스가 일본에 많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이것은 아마 그러나 관소 사람들의 금전적인 감각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관소 지방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물론 관동 지방 사람들이 돈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지만 돈을 가장 마지막에 내는 거죠. 관소 지방 사람들이 이게 서비스를 잘 보고 마지막에 돈을 낸다. 그런데 일단 관동 지방 사람들은 그 서비스를 믿고 먼저 돈을 내고 그 포스에 들어간다. 이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새로운 옷을 입고 모임에 갔다. 그러면 관동 지방 사람들은 그 옷에 관심이 있을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어디서 사셨나요? 어느 집에서 이렇게 좋은 옷이 있었나요? 이게 특히 여성이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관소 지방에 가면요,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물어보는 게 이게 얼마예요? 이렇게 역시 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요, 연령이 높은 분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각이 좀 달라요. 사실 오사카는 아주 옛날부터 경제적인 도시로 발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무사시대부터 사카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오사카에. 그 사카이는 그때만 해도 거기서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는 거예요. 배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번영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감각이 일본의 어떤 지방보다 예리했다라는 것이 오사카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식생활의 맛이 있잖아요. 이것도 아주 대조적으로 달라요. 관동 지방은 조금 진한 맛을 좋아합니다. 진하게 먹는 거죠. 관동 지방에서는 간장 맛이 굉장히 세다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나 관소 지방은 굉장히 그런 부분이 아주 싱거운 맛을 좋아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관소 지방에 예를 들면 국수를 먹었다. 그러면 큰 물까지 다 마실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관동 지방의 국수에 그물을 다 마시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큼 맛이 진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리고 또 일본의 대표적인 그런 면 음식으로서는 아주 그 옛날에 붙어 있는 전통적인 것은 소바하고 우동입니다. 소바는 막 국수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막 국수하고 우동은 뭐 요새 거의 다 한국말이 됐으니까 그대로 쓰는데요. 이것도 도쿄에서는 우동 가게보다 국수 가게가 훨씬 많습니다. 도쿄뿐만이 아니라 관동 지방에서는. 그런데 관서 지방으로 가면 국수집보다 우동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꽤 대조적이라서 이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이것은 그 연구해보면 뭔가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로 관서 지방하고 관동 지방은 대조적인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나하고 다르네 라고 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아주 선호한다 라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일본에서는요, 먼저, 일본인들은 영어를 못한다. 그런데 옆에 있는 한국인들은 영어를 잘한다. 이러한 인식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K-팝라든가 한류가 영향을 줬습니다. 예를 들면, BTS 멤버가 유엔에 가서 영어로 스피치하거나 또 K-팝의 여러 그룹 중에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멤버가 들어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물론 그런 멤버들은 원래 미국에서 태어났다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꽤 있는데 그러나 일본인들의 인식은 왜 일본인들은 이렇게 영어를 못하는데 한국은 영어를 잘하느냐라는 인식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알아봤더니 한국에는 굉장히 영어를 제도적으로 그리고 원어민 교사가 가르치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낸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일본의 고등학교 그리고 그 고등학교하고 연결되어 있는 일본의 전문대가 있거든요. 네, 그 학생들이 경북에 있는 특히 칠곡이라는 데에 위치해 있는 태국 경북 영어 마을 거기에 유학하러 온 것입니다. 거기서 처음은 시험적으로 20명 정도 또 한 달 정도의 계획으로 왔는데 지금은 뭐 100명 넘는 학생들이 꽤 오랫동안 3개월에서 6개월 오랫동안 그 연습 받으러 온다고 합니다. 한국에 괜찮은 안에 들어가면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다 외국하고 똑같다. 서양하고 똑같다. 라고 생각하여서 굉장히 만족하여서 돌아간다고 하고요. 그게 매년 일본의 학교는 학생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학생들은요, 영어 마을에서 일주일에 5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토일은 또 한국 내에 관광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더 매력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역시 이것도 한류의 영향이죠. 그래서 그때는 서울에 가서 경복궁이나 그러한 역사적인 장소를 보고 배우고요. 이런 식으로도 하기 때문에 영어 플러스 한국을 또 잘 알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마을이라고 해도 이게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여러 곳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그게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어 있는 것이 꽤 많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마을에 굳이 가지 않아도 어디에서나 영어를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경북 칠곡 거기에 있는 대구 경북 영어 마을이 지금도 운영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오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본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일본어의 발음이 자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단어가 모음으로 끝난다라는 면에서 자음이 많은 그리고 모음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영어 발음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례는 맥도날드, 이것을 마크도날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땡큐, 이것을 상큐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배웠는데 실제로 외국인하고 이야기를 하면 전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외국인이 오면 그냥 피하는 그런 습관이 생긴 거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도 스피킹을 많이 시키면 이게 굉장히 현상되는 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에서 토익 시험 있거든요. 그러나 스피킹 시험이 토익 시험 중에서 제외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게 한국하고 다르잖아요. 한국은 여러 가지 토익뿐만이 아니라 자격 시험이 있는데 스피킹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스피킹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그러한 학원도 많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인들은 그렇게 필사적으로 영어 말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듣기, 읽기 정도는 한다 하더라도 말하기, 이거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안 하니까 갑자기 할 수는 없죠. 이러한 부분들이 일본인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 중 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에 들어갈 때라고 해도 토익의 점수가 아주 낮아요. 600점 있으면 들어갑니다. 혹은 그것은 진짜 대기업이고요. 그리고 보통 회사는 토익 시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영어를 공부 안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일본에서 외래어 표기법이 있어요. 그것을 일본의 가타카나를 사용해가지고 일본의 메이지 시대부터 번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발음을 어떻게 읽는가라는 것을 일본의 글자 가타카나로 표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표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어 가타카나로 일단 영어 표기를 하는데 이게 완전히 영어 발음하고 다른 발음으로 표기를 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세계라는 영어는 world라고 하잖아요. 이거 일본말로 가타카나로 쓸 때는 와르도라고 씁니다. 그런데 어린 학생들은 먼저 그것부터 배우잖아요. 근데 처음 와르도 이게 world라고 배워버리기 때문에 이게 또 world라고 쓸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일본말이. 그래서 실제 발음하고 일본어 표기 발음 요새는 또 외래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갭이 아주 커요. 저도 많이 주의를 받아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이것을 제가 일본 표기식으로 처음 트럼프라고 발음했는데 방송에서 트럼프가 뭐냐고 트럼프 지금도 잘 못돼.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표기가 가타카나로 트럼프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머리에 박혀버리면 이게 바뀌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일본인들이 요새 경향은요, 먼저 미국이라든가 영어권에
유학을 거의 안 갑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한국 사람들 중에는 물론 그거는 뭐 다른 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영어를 잘하면 이게 인터넷 서핑 이거 영어로 하는 거예요. 뉴스라든가 이런 것도 뭐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런 거 다 영어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약해요. 그리고 IT라든가 AI라든가 이러한 그 첨단 기술 분야는 영어 서핑을 못하면 영어 논문을 읽을 수 없으면 굉장히 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영어 경쟁력이 약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일본의 글로벌 경제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IMD라는 그 국제경영개발연구소라는 데가 스위스에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국가 경제력을 이게 비교하는 그러한 기관인데요. 일단 대상은 그 67개 정도의 나라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일단 그 비교 대상이 되는 나라들을 그 정도로 해가지고 매년 발표를 해요. 2024년도 판에서는 일본은 38위였습니다. 67개국 중 일본이 38위입니다. 굉장히 낮은 것이고 또 2023년보다는 굉장히 더 내려갔습니다. 8개나 내려갔다고 합니다. 한국은 거기에 비해서 20위였습니다. 일본보다 훨씬 국제 경쟁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원래 일본은 버블이 붕괴되기 이전까지는 글로벌 경제력이 1위였습니다. 네, 그러나 그 이후 5위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1997년에 갑자기 17위가 돼가지고 그 이후 20위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2019년에 30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연속적으로 30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일본입니다. 한국은 반대로 계속 그 국제 경쟁력이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실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IT 문제 플러스 그 기술 혁신을 지금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그 영어를 모르면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탄핵이 인용이 됐습니다. 바르데 연구로 전원 일치로 윤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현재는 윤 전 대통령이 되었죠. 이 뉴스는 일본에서도 굉장히 크게 나가기는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야후 사이트에서 그냥 그 인터넷상에서 단추를 누르면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앙케이트 형식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 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재미삼아 누르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도 그것을 보면 88%까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서 제가 오히려 그것을 보고 이게 심각하네 라고 느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권은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것을 많이 해줬잖아요. 간제징용 문제도 제3자 변제라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주고 일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보고를 해서 그대로 했어요. 그것은 일본에서 높이 더 평가를 하고 그 큰 문제를 윤석열 전 대통령 해결을 해 주었다. 요새 일본 정부의 고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이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현재는 그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또 상당히 그 진보적인 색채도 있는 이시바 정권의 고관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일본이 한일 관계가
윤천 대통령으로 인해서 개선이 되었다. 그게 일본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내용이었다. 반대로 말하면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불안감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일본 사람들은요, 한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왜 탄핵으로 갔는가라는 부분들, 또 계엄이 어떻게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또 그러한 뉴스가 많이 일본 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부인의 피리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이야기도 많았잖아요. 그래도 그런 것도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에 아주 잘해준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쉬운 거죠. 그게 일본인들의 대체적인 현재의 마음이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원래 시위를 많이 안 하는 그러한 민족이라고 할까? 실제로 일본에서 아주 대형 시위라는 것은 30만 명 정도가 시위를 한 1960년 미일 안보 조약 갱신 반대 시위였고, 그때 국회를 실제로 30명 정도의 시위대가 사실 미국에 반대하고 또 당시에 일본 정부에 반대하여서 국회의사당을 둘러쌌어요. 그때가 재고였습니다. 그 이후 현재는 시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모여도 굉장히 모여도 1000명 정도, 보통 때는 100명, 200명 정도, 그러한 시위가 많고요. 100명, 200명 모이면 많이 모였다. 20명이라고 해도 시위를 하기는 해요. 네, 그러나 규모는 그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일본은 일단 윗사람에게 조항하지 않도록 무사정권 때도 그렇고 메이지 시대 이후 45년까지 국가주의 정권에서도요, 윗사람에게 조항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교육을 쭉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인은 이런 식으로 믿고 있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또 헌법에 있으니까. 그런데 일본의 헌법에는 주권은 국민에 있다. 이 말은 있는데 그렇게 강한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유교 국가 한국은 유교의 역성혁명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역성혁명이라는 게 뭐냐? 왕이 완탑지 않게 되면 하늘이 다른 곳에 다음 왕을 세워서 완탑지 않게 된 사람을 갈아버린다. 이게 역성혁명이거든요. 자, 이러한 유교 그리고 선리학이 일본에 들어가기는 했어요. 이거는 일본 에도 시대에 들어갔거든요. 특히 선리학이요. 그런데 일본의 선리학자들은 그 부분을 뺐어요. 일본 선리학은 역성혁명을 부정했습니다. 이유는 잠용하지 않습니까? 일왕 체제를 쭉 유지하려고. 일왕을 혁명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본은 선리학도 선택적으로 도입합니다. 이런 거 있으니까. 결국은 시위문화라는 것으로도 연결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간 학술적인 이야기지만 이거 사실이거든요. 그런 게 뺀 거 많거든요, 사실. 3년상이라든가 그거 빼요. 그거는 그 사회적으로 폐해가 많다. 그거는 낭비를 너무 한다. 라든가 기타 몇 개. 근데 한국 사람이 꼭 지키는 거, 단시는 그거 굉장히 많이 뺐어요. 예, 최근 일본의 토요타 함께 상당히 큰 자동차 회사로 유명한 닛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닛산이 경영이 굉장히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닛산하고 오토바이로 유명한 혼다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혼다는 오토바이뿐만이 아니라 또 자동차로도 경영을 하는데 이 두 회사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합작회사를 만들자라는 그러한 합의를 지난해 말쯤에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방식은 지주회사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게 그 홀딩 회사라고 합니다. 그 아래에 혼다하고 닛산을 50% 50%의 주식을 갖는 식으로 지분을 갖는 식으로 하여서 그 아주 평등하게 대등하게 놓고 그 홀딩 회사의 이름 정도는 혼다가 또 경영적으로는 좋으니까 혼다 홀딩스 그 정도로 하고 일단 그 모든 것을 대등하게 하자라고 합의를 해요. 네, 그것을 올해 돼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자마자 혼다의 주식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습니다. 반대로 닛산은 이게 이익이 되니까 닛산의 주식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고민에 빠진 것은 혼다 쪽의 경영진이었습니다. 혼다 회사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닛산 쪽에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홀딩 회사를 만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혼다라는 회사의 자회사로 닛산이 들어오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로 바꿔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합작회사를 거절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도 닛산 쪽에서 반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닛산이라는 것이 사실상 사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영은 어렵지만 닛산의 경영이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경제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러한 그 혼다의 제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자존심이라는 게 강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혼다는 오토바이 중심이고 자동차 중심은 아무래도 닛산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어서 결국은 닛산은 그 제의를 재정적으로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혼다하고 닛산의 합작회사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 2달도 안 되었는데 없던 것으로 이 이야기는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닛산이 경영이 악화되어 있다는 이 부분이죠. 닛산은 그래서 혼다가 아니더라도 다른 파트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닛산은 몇 년 전부터 대만의 홍하이라는 대단히 유명한 제조회사하고 협력관계에 쭉 있었습니다. 대만의 홍하이는 제조업에서는요, 그 의탁 제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의 여러 가지 부품도 만들고 있고요. 일본의 게임 업체, 닌텐도의 여러 가지 게임의 스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기업의 노트북, 그리고 PC, 이런 것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브랜드는 없어요, 홍하이는. 그러나 그런 곳으로는 세계 최고의 회사입니다. 매출이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회사예요. 홍하이하고 합작 회사는 아니지만 홍하이가 닛산의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갖고 경영에 참여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요, 매년 10만 명 정도가 실종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과장된 숫자이기도 합니다. 발음만
5천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것인데요. 그래도 많죠. 8만 5천 명 정도인데 우리 가족이 실종되었습니다 라고 경찰에 가도 먼저 경찰 사람들은요, 기다려 주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한 달 이내에 아마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8만 5천 명, 사실 그 몇 년 동안 8만 명 이상이거든요. 그 중에 6만 명 정도는 그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일본 경찰에서는 기다려라.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다시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실종된 사람들은 2만 명, 그리고 실종되어도 신고를 안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은 뭐 10,000명 정도 실종자가 있다. 그래서 3만 명 정도가 매년 실종된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실제로 뭐 납치되었다, 유괴되었다. 옛날에는 어느 정도는 북한에 의해서 납치된 거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경찰청에서는 스스로 나간 거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혹은 치매에 걸려가지고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다 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8만 5천 명도 처음은 그냥 스스로 나가버린 분들 대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가족 안에서 불화가 있거나 뭐 아버지하고 엄청나게 맞지 않거나 혹은 아내가 너무 싫어서, 왜 싫은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가버리는 그 남편이 있고 아이들도 그냥 가출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6만 명 정도는 돌아온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안 돌아오는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그런 분들 중 일부는 전화를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0년 지났는데 가족이 이제 와서 그리운 거죠. 그래서 전화했다. 이런 사건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다 스스로 나간 분들입니다. 납치되거나 유괴된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많이 이야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러나 그러한 부분은 계속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요. 한 달을 지나도 안 돌아왔다. 그러면 다시 경찰로 가잖아요. 그러면 경찰에서는 hun신소를 알려준대요. 그러니까 경찰은 끝까지 찾아주지는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사건이다, 실제로 납치당했다, 그 증거가 없는 이상 그냥 hun신소에 맡겨주세요. 혹은 양심적인 변호사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일본은 겨울은 대단히 집 안이 추워요. 추운 집이 꽤 많습니다. 한국처럼 온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 많은 분들은 난방비를 절약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보다 훨씬 추워요. 그리고 또 잘 때, 주무실 때 한국에서는 좀 따뜻하게 해서 자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온열 침대도 있고 전기 매트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따뜻하게 해서 주무시는 분들이 한국은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잔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춥다라는 문제로 돌아가시는 한국분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특히 노인분들이,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30% 가까이 있기 때문에 3명에 1명 정도가 굉장한 고령자니까 체력이 약하고요. 그래서 주무시면서 초체온증이 온다는 것입니다.
체온증이라는 것은 35도 이하 체온이 주무시지 않아도 그냥 체온 자체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35도 이하가 되면 이것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집은 춥기 때문에 잘못하면 특히 주무시면서 초체온증이 오는 분들이 꽤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1년에 그런 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거의 1000명을 넘습니다. 1000명에서 많은 해에는 1500명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따뜻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돌아가시는 분은 1년에 10명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만 단순하게 비교할 때는 일본은 한국의 초체온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100배에서 200배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이거는 생활 습관 그리고 일본의 그러한 역사, 집이 아주 따뜻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 일본의 속담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집을 지을 때는 여름에 적합한 집을 지어야 한다. 여름이 굉장히 뜨거워지니까 좀 시원한 집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속담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우는 겨울에는 추운 거예요. 이것도 문화적인, 역사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차이가 한일 간의 문화적인 사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애국가, 그냥 국가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기미가요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여러 가지 올림픽이라든가 그럴 때 기미가요를 들은 적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일본 안에서는 기미가요를 부르는 거 상당히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이효리,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도 알려져 있는 가수는 아무로 나미에라는 가수입니다. 현재는 은퇴했습니다마는요, 이 가수는 오키나와 출신입니다. 오키나와 출신 가수나 배우분들은 기미가요 부르는 거 정말 싫어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사건은 1999년 그리고 2000년에도 있었습니다. 1999년은 당시 일왕 아키히토가 취임한 지 10주년이 됐습니다. 그게 1999년이죠. 그때 아무로 나미에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어떤 행사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그 기미가요를 제창하는 그러한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로 나미에의 입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은 그 오키나와에서도 G8라는 회의가 있었어요. 이게 G7인데요. 당시는 러시아도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때 G8이었어요. 그때도 기미가요 제창의 시간이 있었지만 아무로 나미에 거기에도 초청받았어요. 그러나 절대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애국가, 국가를 부르지 않기 때문에 반일 가수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사실 재미있는 것은 오키나와의 모든 유치원부터 시작돼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러한 의무교육이잖아요. 사실은 일본에서는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인데요. 그래도 그 학교에서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국가를 제창한다는 시간은 있는데 음악만 흐르고 모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게 오키나와인 것입니다. 또 오키나와에는 연예인들을 양성하는 유명한 연예인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오키나와 출신의 가수나
배우들이 꽤 많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 나카마 유키에라든가 유명합니다. 배우로서요. 그리고 아라가키 유이라는 역시 가수이자 탤런트도 대단히 유명한데 이러한 오키나와 출신의 배우나 가수들은 기미가요를 부르는 것을 계속 커브하고 있어서 또 일본에서 유명합니다. 아무로나미에 대해서는요, 당시 일본의 촌리였던 모리 요시로 촌리가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로나미에 주의까지 시킨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원래는요, 오키나와는 왕국이었습니다. 이름도 류큐라고 했습니다. 14세기까지는 세 개 나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1429년에는 류큐 왕국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그 이후 일본하고의 관계를 보면 1609년에 규슈 남쪽에 있는 현재는 가고시마 현인데요. 당시는 사츠마본이라고 했습니다. 사츠마보 지배하고 있었던 그 연주의 이름은 시마즈라고 했어요. 이 시마즈 씨가 류큐 왕국을 공격하여서 그 이후 류큐 왕국은 시마즈에 대해서 조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 류큐 왕국은 일본이 아니라 몇 나라의 조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 1609년에 일본 남쪽에 있는 가고시마현 당시는 그 사츠마본 시마즈시의 침공으로 일본에도 조공하는 이중 조공을 사실 한국말로 보면 유구인데요. 일본말로 읽을 때는 류큐라고 하죠. 그 류큐 왕국은 양쪽에 조공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1871년 그리고 72년 연속적으로 일본 정부는 류큐 왕국을 압박해가지고 일본의 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키나와라는 이름이 생긴 거죠. 오키나와 현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류큐의 왕국을 협박하여서 상당히 압박해서 이 과정은 일본이 대한 제국을 압박하여서 합병해 나가는 그 과정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실 류큐 왕국을 일본에 합병하는 과정 이것을 배워가지고 일본은 그 다음에 한국을 합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는요, 류큐는 오키나와가 되어서 1945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945년 그때 연합국하고 일본이 전쟁 중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은 먼저 오키나와를 점령하여서 그 다음 일본 전체, 일본 요르도 전체를 점령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당시 세운 거죠. 갑자기 폰도 상륙하는 것은 연합국도 어렵다고 생각하여서 오키나와라는 섬을 점령하여서 그 다음 규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원폭이 투하되어서 북쪽에서는 소련이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마는 먼저 일본 폰도에 대한 첫 번째 입구는
오키나와였던 것입니다. 그때 오키나와에 일본군이 많이 파견되어서 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그 연합국하고 싸웠죠. 그런데 문제는 일본군이 일본의 오키나와 주민들을 다 지켜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오키나와 주민들을 오히려 일본군이 희생시킨 그러한 굉장히 끔찍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냐고 하면요. 방공호라고 있지 않습니까? 적들이 오면 숨어 있는 그 구멍 같은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일본 병사들이 숨어 있었는데 그때 보통 일본 시민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아이들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우는 거잖아요. 진짜 조그만 아이들은 울었어요.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퍼지면 이게 미군들에게 다 들킨다 라고 하여서 방공호 안에서 작은 아이들을, 일본 아이들입니다. 오키나와의 아이들이죠. 일본 병사들이 먼저 살해한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방공호 안쪽에 일본 병사들이 숨어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 방공호 앞쪽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데 반대였습니다. 그때 방공호의 앞쪽에 그 주민들을 세워놓고 일본 군인들은 비겁하게도 쭉 안쪽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한 오키나와 사람들은요, 일체에 대한 원한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오키나와의 특히 탄시를 기억하는 좀 나이가 많은 분들은요, 자신들은 일본에 속하지만 오키나와 사람이다, 일본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일본 국적 자체를 부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직접 오키나와에 갔을 때 만났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택시 탄 운전기사분이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오키나와 분들의 일본 본토에 대한 원한이라는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일왕 히로히토는 끝까지 오키나와 땅을 밟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아들인 아키히토 일왕은 1975년, 그때는 아직은 세자 입장이었지만 그때 처음으로 왕족으로서는 오키나와 땅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화염병 두 척을 당했죠. 물론 무사히 피할 수는 있었지만 그만큼 왕족에 대해서 일본의 오키나와에 사시는 분들의 원한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미가요를 가르치지도 않고 애국가, 일본의 국가라고 해도요,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로 나미에나 나카마 유키에 아라가키 유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가수나 배우들도 그런 오키나와 주민들의 마음하고 함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최근 그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한 그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역시 꾸준히 한류 그리고 K-POP 이러한 영향을 받는 또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정권에서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또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그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도 일본 정부가
요구하니까 라고 해서 오히려 한국 쪽의 이익을 도외시하면서 일본의 이익을 많이 지지해 준 그런 것으로, 그게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굉장히 일본의 우호적인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역시 엔조가 오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새는 엔이 조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엔조가 어느 정도 이어질지는 미지수이지만 엔조이기 때문에 한국 여행, 한국 국내 여행보다 일본 여행 가는 것이 훨씬 괜찮다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어서 일본에 가는 외국인들 중 넘버원이 한국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 안의 문화, 괜찮은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주 저렴하게 맛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싸고, 그리고 그 괜찮은 문화, 이것을 만끽할 수가 있었던 그 시기가 2023년 이후, 이러한 시기가 특히 코로나 이후 현재까지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올라갔다라고 할 수 있죠. 일본의 젊은 세대가 오히려 일본보다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현상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 지금 그 일본의 1995년 정도 이후에 태어난 그 젊은 세대죠. 일본에서는 Z세대인데, 일본에서는 이러한 세대를 또 유토리 세대 혹은 사토리 세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토리 세대는 사토르, 깨달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깨달은 세대예요. 무엇에 깨달았냐? 일본이 이제 선진국이 아닌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일본이 선진국이 아니었어요. 1991년에 버블 붕괴로 일본은 쭉 내려가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태어난 1990년대 후반은 취업핑하기라고 하여서 취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프리타라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평생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1995년에는 그 효고현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코베 대지진이죠. 그 이후 2011년에는 동북 대지진이 일어나서 후쿠시마 원전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매일같이 도산의 소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일본은 IT화에 실패했습니다. 일본은 그 버블이 붕괴되었을 때 사실 한국은 1997년에 IMF를 거치면서 그때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수술을 하여서 IT화를 더 거치면서 회사에서는 전신 고용이라든가 일본식 문화가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위에 나이 많은 분들이 계속 있을 수가 없는 문화가 한국 문화, 기업 문화가 됐습니다. 이거는 산식이 됐죠. 그 천리해고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때 거의 비슷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노사가 합의를 해가지고 천리해고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신 임금을 아주 낮은 수준에 통료를 해도 된다.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리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분들이 쭉 천년 65까지 됐거든요. 올해. 그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머리가 옛날의 머리예요. IT에 대해서 잘 몰라요. IT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 자체를 혁신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IT, 지금은 요새는 AI잖아요. 이런 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이. 그래도 해고하기가 어려운 문화입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거의 2개의 나라가 IT화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본하고 말레이시아라고 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일본 따라갔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IT화의 가장 높은 수준의 나라는 바로 중국인데요. 그 다음에 한국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네노라라고 하는 아시아 나라들이 다 있습니다. 일본은 그 쭉 아래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그냥 보고 있는 곳이 현재의 일본의 젊은 세대예요. 자신들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 때는 일본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G2였잖아요. 미국 다음이었어요. 지금은요, 중국에게 주어를 당하고 독일한테도 주어를 당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G4인데 머지않아 인도한테도 주어를 당한다고 합니다. 계속 일본은 내려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목격하고 더 이상 일본은 선진국이 아니구나, 오히려 한국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류의 위력도 굉장하기 때문에 많은, 특히 일본의 젊은이들은 한국이 선진국이다 이렇게 느낀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일본의 MZ세대를 유토리 세대, 사토리 세대라고 하거든요. 유토리는 좀 여유 있는 세대, 사토리는 깨달은 세대. 유토리 세대는 그 교육을 유토리 여유 있게 했기 때문에 그때 교육을 받은 세대를 말하고, 사토리 세대는 그 이후 교육을 다시 조금 되돌렸지만 그러나 일본 자체가 이제 내리막길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세대이기 때문에 깨달은 세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기성세대는 사실 20세기까지의 일본의 성공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때는 일본이 더 바블이 돼가지고 한때는 1989년 정도는 일본 경제는 굉장했습니다. 도쿄의 모든 땅, 그 땅값을 합하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라든가 이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죠. 한때는 그게 기성세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즉 있었던 세대예요. 그때 하나의 감각으로 MZ세대, 일본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했으니까 성공했다. 니들도 이렇게 해라. 근데 그게 지금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면 특히 20세기까지는 자인 전신으로 일본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자인 전신이 필요 없어요. AI하고 IT를 잘하면 자인 전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훨씬 좋은 곳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마인드가 기성세대에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IT화를 해야 된다, AI화를 해야 된다라고 해도 이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MZ세대는 또 참지도 않습니다. 혼나면 다음 날에 나가버려요, 회사를. 왜냐하면 유토리 교육라든가 그런 교육은 혼내는 교육이 아니거든요. 유토리 여유 있게 애들한테 여유를 주자. 상대평가를 그만두고 절대평가로 일본 교육은 완전히 바꾸고 지금까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 학교 안에서 거의 이지메, 괴롭힘 이런 게 많이 사라졌어요. 그냥 상대평가 안 하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애들에게 굉장히 뭔가 요구하거나 혼내거나 하면 참을 수 없습니다. 나가버리는 거죠. 혹은 보너스를 받고 나간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일본 젊은이들은
일본의 MZ세대는 지금 기성세대가 다루기 어려운 존재가 돼가지고 인터넷을 보면 일본의 새로운 세대하고 어떻게 함께 지내는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슈퍼에 가도 쌀이 없어졌어요. 근데 또 언제 오냐라고 물어봐도 아직 모르겠다라든가 그러한 답이 돌아오는 사상 처음 이러한 굉장한 사건이죠, 이거. 그러니까 쌀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러냐라는 것인데요. 사실 1995년까지만 해도 일본은 식량 관리 제도가 있어서 쌀을 일본 정부가 다 매입해 줬어요. 그러니까 농가분들은 굉장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쌀을 생산해도 일본 정부가 다 사주니까. 그런데 그것을 1995년에 그만뒀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 쌀도 이제 수요가 있으면 생산한다. 이렇게 바뀌어 버렸죠.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일본인들의 식생활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요. 빵 먹는 세대가 많아지고 또 라면이나 그런 것을 먹는 피자도 먹고요. 소양화된 거죠. 그래서 2000년 전하고 비교하면 쌀을 소비하는 그러한 퍼센테이지가 50%로 일본 전체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이제 안 하는 것입니다. 농가하고 있었던 분들도 직업을 이제 바꿨어요, 많이. 그러한 상황이 돼가지고 그래도 일단 괜찮았습니다. 수요 있는 만큼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때도 수요가 좀 적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생산을 줄였는데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갑자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바로 엔조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일본을 엄청나게 방문하기 시작한 바로 이 사건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갔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쌀이 부족해졌어요. 가장 부족한 곳은 어디냐? 음식점입니다. 일본 음식을 다 먹지 않습니까? 서양인들도 일본에 오면 일본식의 밥을 먹죠. 일본식 밥은 그냥 밥이에요. 여러 음식점 중에 가장 많은 게 그냥 톱밥으로 내는 가게라든가 스시집이라든가 다 밥이 필요합니다. 딴 가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가지고요. 그러한 음식점에서는 이제 도매점에 계속 요구를 하니까 그 도매점은 이제 쌀을 사재기 합니다. 그것으로 소매점에 가는 쌀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했어요. 새로운 쌀이 생산이 되면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해 10월이나 11월에 이야기가 되는데 나아진다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고 중간업자가 사재기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일본의 쌀의 수요 거기에 대해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본의 한국하고 조금 다른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